자, 이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송대 사대부의 어떤 그 책임의식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송대 지배층은 사대부라고 하죠. 이 사대부는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문벌 귀족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멘탈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사대부는 이런 공치주의라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의 주체를 황제뿐만 아니라 어, 신하도 같이 보죠. 이 사대부도. 그래서 같이 통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문벌 귀족들은 자기와 자기 가문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가문뿐만 아니라 천하를 이제 근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문보다는 천하 이런 것들 더 근심하면서 국가를 걱정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의식을 갖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의식이 정치라는 것은 한계뿐만 아니라 사대부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공의식 이런 의식들은 종교의 문벌 귀족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중간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백성을 위해 근심하고, 그 다음에 물러날 때 멀리 초야에 있는 군주를 위해서 근심한다. 조정에 나가 간직 생활할 때도 근심하며 간직에 물러나 있을 때도 근심한다. 그렇다면 어느새 즐거움이 있는가? 이 선언을 본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천하의 근심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모두 즐거운 다음에 즐거워해라. 이 말은 먼저 많은 사람보다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천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즐기고 나서 그 나중에 가서야 또 즐거워해라.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인 책무, 공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누구와 더불어 이를 도모하리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보면요. 사대부의 기계를 보이는 바로 대단한 유명한 문장이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 일부분이 실려 있죠. 자, 이 가운데 특히 천하의 근심을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모두 즐거워한 다음에 즐거워한다라는 어기는 중국인들이 가히 삼척동자도 모두 알다가 할 정도 유명하다. 그래서 사대부의 천하 정치에 대한 책임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진종의 권한문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권한문 학문을 권하는 문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중국의 역대 권한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그 진종의 권한문이 유명해.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속된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예전에 학교 급훈으로서 이 그런 말도 있었죠. 오늘 어떻게 따라서 뭐 아내 얼굴이 달라진다는 등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거가 좀 비슷해요. 좀 약간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부귀영화만 누리지 말고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책을 열심히 읽어라. 책 속에 뭐냐면 여자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도 있고 이런 그 여러 이제 보물도 같이 있다. 왜냐면 책을 열심히 읽었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과거에 학교 가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문의 동기가 일종 외제적인 목적에 비해서 그렇게 유발시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학문을 열심히 해라. 일단 학문은 과거 시험이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 입신 출세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안의 부재로 만들기 위해 좋은 농토를 사들일 필요가 없나니 책 속에 청가마의 살이 그냥 놓여 있도다. 편안히 거주하기 위해 좋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나니 책 속에 황금으로 치장된 가옥이 그냥 놓여 있도다. 문을 놨을 때 시중꼴을 따르지 않으면 한탄하지 말지어다. 책 속에 수레와 말이 무수히 많이 있도다. 자, 아내를 얻으려 하는데 좋은 중매가 없음을 한탄하지 말지어다. 책 속에 연인이 있을 때 얼굴이 구슬처럼 아름답도다. 네, 등등. 그래서 유교경제 창 앞에 펼치고 부진 읽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 고금의 건황문 가구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였다. 성대 가거제 비중 증대와 사대부 사회의 성립을 단적으로 반영한 내용이다. 고대로 재물과 민연을 믿기도 하여 학문을 권장한다는 비판은 없지 않았지만 사실 그만큼 학문의 동기가 유발된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대부 관련된 내용인데 뭐 사대부 정치 주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읽어보시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의 개체형 유동성을 보면 사대부라는 것은 이제 일단 과거에 합격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과거에 합격해야지만 사대부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과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소지지층, 예, 형세호 계층들이 주로 이제 과거에 합격하겠지만 그만큼 사대부라는 것은 문벌 귀족에 비해서 실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지이기 때문에 사회적 유동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걸 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뒤에 좀 내용을 볼게요. 자, 지금 천재는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시시하고 있다. 이걸 보통 식년시라고 하죠. 정기시. 비록 상간에 사는 비천한 집안이 할지라도 자제가 공부할 실력을 닦으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래야 그 자신이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가문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안의 요욕이 사라지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어찌 멋진 장관이 되지 않겠는가. 있는데 여기를 볼 수 있듯이 과거에 합격하면 간호도 지정받아요. 간호도 지정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죠. 면세특권, 면역특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송대 사대부는 지식을 매개로 한 지배계층이고 있었으므로 그 계층 유동성이 강했다. 상관업체 자제라도 얼마든지 과거를 통해서 사대부 계층 오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올랐던 사람은 그렇게 드물고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지만 이제 각을 받고 합격했고요. 송나라 때는 이제 강북 지역보다는 강남 지역이 많이 이제 과거 합격자들 배출했어요. 자, 그 이유는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했을 뿐 아니라 또 이제 인구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서 많이 이제 과거 합격자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송말 당쟁과 신종 시대를 볼게요. 구법당의 내부 분열인데, 자, 이 구법당 내부 분열 뭐냐면 선인태후가 집권하고 나서 다시 이제 구법당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원후 구법당 시대라고요. 원후는 아마 그 연호 철종의 초창기 연호 때인데 그때 이제 이 구법당들이 단결했으면 좋은데 그 사이에서도 파당이 일어났어. 그래서 뭐 삭당이니 낙당이니 촉당이니 하면서 파당이 일어나면서 그 뭐냐면 제대로 단계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 중에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철종이 즉위하여 선인태후가 수렴충정을 하게 되자 현자들은 모두 조정에 모였다. 그들은 전성을 다하여 온화한 정치를 펴고자 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 좀 그 있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주변의 이민족과 평화관계를 구축하여 전쟁을 먹게 하고 민생을 챙기며 식량의 증산을 주육하였다. 자, 이로써 인조 만년에 가후 연간에 태평성세가 태평성세에 가까운 전황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현재라도 유유상종한 것은 명키 어려운데 그래서 낙당, 촉당, 삭당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요 낙당은 시강인 정의를 영수하여 주강정, 강력 등이 가세했고 촉당은 소식을 영수하여 그 영도, 여도 등이 가세하였다. 삭당은 유지, 양도, 왕항수, 유한세 같은 영수였으며 동조자가 가장 많았다. 자, 이들 당파는 끊임없이 서로 공격했다. 자, 그래도 이제 지네끼리 이제 분열됐다는 거예요. 신법당을 지키고 권력을 장악했지만 그들끼리 계파가 분열되었고 그 분열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후 시대 때 이제 구법당 정치의 부활했지만 원후 시대 때 그렇지만 서인태후가 물러나고 철종이 다시 집권을 하니까 친정을 하니까 다시 신법당이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고요. 이 신법당은 그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원후 간당. 그래서 얘네들은 원후 시기 때 간당 신하들이 무리를 지어갖고 황제권을 능멸했다. 그래서 원후 간당비 같은 것들 만들어갖고 이제 그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막 비난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법당의 재집권과 구법당의 탄압을 볼게요. 자, 요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되면 선인태후를 중심한 원후 구법당 정치가 이제 그 뭐냐면
종말을 깨하고 되고 철종이 친정하면서 그 뭐냐면 부친 신종 시대 때 정치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법당을 인사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그 중심 인물이 장돈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장돈은 그 당시 원후 구법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보복을 가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원후 구법당을 사람들 이제 원후 간당이라고 해놓고는 원후 강당비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자, 그 내용들인데 자, 요거 내용은 이제 관련된 내용은 쭉 넘어가서 뒷부분만 좀 볼게요. 자, 범순이 실격하고 나서 난데 이청식이 민정의 정치기구로서 중소를 혼자 간장했다. 자, 그는 서둘러 이청식은 이제 신법당 사람이에요. 서둘러 청목법이나 면역법을 부활시키고 각지의 신법 실시를 감독하여 제거관을 다시 파견했다. 이후 그는 재상원 승진을 노렸으나 소철이 제지할까 우려했다. 이에 소철은 구법당 출신이죠. 소철이 일찍이 신종을 한 무지에 비유했던 사실을 폭로하여 철종을 경록시키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소초는 자천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무제가 상당히 이미지가 좋았지만 그 당시에 한무제가 좀 약간 포악한 이미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장돈이 중앙에 발탁되었으나 아직 당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씨는 마음 쓰고 더욱 세상 승진을 탐냈다. 하지만 얼마 후 장돈이 이제 재상으로 발탁되어 이천신과 사이가 벌어졌다. 그래서 같은 신법당이지만 권력 다툼에서 이제 장돈이 이제 권력의 우위를 찾게 되죠. 자, 장돈은 구법당 인사를 다 쫓은 다음에 은원박, 여공조 등 이하 대표적인 구법당 인사 30명을 간추려 모두 영남 지원 유배했다. 자, 이에 이천신이 말했다. 선제의 신종의 법들을 모두 바꿔버렸으니 구법당에게 죄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역대의 원료 대신들로 장돈에 맞춰서 모두 내친다면 필시 여론이 홍혹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신법당이지만 장돈의 그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이제 보이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선인태후 중심의 어느 구법당 정치는 9년 만인 1094년에 종료되었다. 자, 이에 철종이 친정하면서 부친 신종시대 때 정치, 즉 신법 정치를 전문적으로 부활시켰다. 정권을 장악한 장돈을 위시한 신법당 인사들은 구법당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철종이 친정하면서 구법당 탄압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거 이제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만 좀 읽어볼게요. 자, 철종의 친정 시기 신법당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구법당 관료들 행적을 조사하여 대대적인 보복을 가했다. 그리고 신법당이 구법당의 탄압은 당황제 시종 시기까지 더 강했다. 그래서 시종 때도 뭐냐면 초창기 때 제외하고 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친정 시기 때도 철종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신법당을 등을 해갖고 했죠. 자, 그 시종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이 최경이라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신법당이 뭐냐면 욕을 얻어먹던 이유가 이 최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최경은 신법이라는 명목으로 돼갖고 정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수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왕왕서의 어떤 개혁 이념도 퇴색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부패한 인물로 평가받던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제 시종의 어떤 총애를 받고 뭐냐면 등용됐지만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정 때문에 결국에는 뒤에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최경은 청성이 홍학하여 간사했으며 장께도 남을 속이려고 했다. 황제 앞에서는 권력을 농단하면서 관계를 다해 재상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다. 그는 시종일관 황제에게 세간의 평판을 구해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하의 재물을 자기 집으로 긁어모았다. 시종 또한 그런 최경의 간사함을 알고 있었기에 몇 차례 그를 자천시켰다. 그가 다시 재상을 발탁시켰다. 또 최경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인물을 골라
부재상의 집정을 기용하면서 견제하고자 했다. 최경은 자신이 자천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으면 즉시 시종을 안녕하면서 염치를 돌보지 않고 약한 자세를 보이며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우겠다. 그는 이익을 보면 의리를 저버려 형제 간의 관계가 남남처럼 벌어졌으며 부자 사이도 매우 소원해졌다. 예. 만년에는 그의 집안이 재상 집무 시점됐고 승진을 노리는 무리가 그 문 앞에 모여 재물을 갖다 바치고 고의지를 얻었다. 그래서 그는 기관과 법도를 현신책처럼 버리고 돌보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하여튼 그 내용은 이제 그 보면요, 북송 말기 때 시종 시대 때 그 재상을 정치를 주도했던 인물이 최경이고요. 자, 최경은 면목상 신법 정치의 계승을 포방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신법은 왕한선 시대의 개혁 이념이 퇴색되고 민간에 대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많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도 매우 무원칙하고 부패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 관련된 내용 볼게요. 금나라 건국 이전에 여진족들은 그 만주에 거주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개의 계통으로 나눠져. 생여진과 수교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수교진은 나름대로 문명화된 여진들이고 생여진은 수족과 채집 경제를 하면서 또 일부 이제 농경을 하면서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생여진, 그러니까 이 생여진 주로 흑수말갈이라고 하는데 이 흑수말갈 계통의 생여진들이 안에서 와인부가 등장해서 이제 여진족을 통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내용을 좀 가운데 좀 읽어볼게요. 자, 5대 시기에 이 권한이 발해 땅을 모두 차지하자 흑수말과는 권한에 복속되었다. 그 가운데 남방에 있었던 권한의 지방은 수교진이라고 했고 남대 문명화된 여진이죠. 북방에 있는 것은 권한의 지배받지 않은 생여진이라고 했다. 생여진이라고 했다. 자, 생여진 땅은 홍동강 그다음 장백사였으며 홍동강 흑룡강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밑에 볼게요. 자, 당대 이대 요대 이런 시기에 여진족의 번처를 보여준 작품인데 당대 말갈족, 여진이나 뭐 말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국 민족들이 이제 불렸던 호칭이고요.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주로 말갈, 송나라 때는 뭐 여진 이렇게 불렸던 거죠. 그래서 당대 말갈족은 기미 지배를 받았으며 권한이 공개한 후에도 수교진과 세교진은 나눴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금을 건국한 그 와이언 아골타는 생여진 출신이었다. 그 내용이 있고, 자, 그다음에 그 아골타의 요나라 공격을 볼게요. 자, 그 금나라 그 세웠던 여진족들은 평소에 요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어. 왜냐면 요나라가 이제 특히 해동청 같은 것들 매 일종의 해동청을 갖다 바치라고 했고 또 안 갖다 바치면 막 약탈하고 여자도 이제 강간하고 막 그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금나라가 그 결집을 할 수 있었죠. 여진족들이 이 요나라의 어떤 그 스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골타가 집권하자마자 당연히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예, 요나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요를 공격하는 결국 요를 멸망시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요 자세한 내용들은 각자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내용들만 좀 볼게요. 자, 생여진의 그 와인 아골타가 등장하여 요의 천주제를 물리치고 만주를 장악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 자료이다. 해동총 공납을 의시한 매 일종인데 사냥을 상당히 잘한다고 해요. 이 해동총이. 한반도 북부나 만주 지역에 이제 주로 서식하는 그 매예요. 예. 해동총 공납을 의시한 물자의 강요가 여진족들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나 사실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뭐냐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진족이 분열돼 있었는데 여진족의 단결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요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이 여진족의 어떤 단결을 유발시켜서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금의 공국을 볼게요. 자, 여기 뭐 수국 원년 정월 임신
태조, 이 아골타가 황제에 즉위하였다. 태조가 말했다. 요는 빈처를 이름으로 삼고 있으며 경고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빈처이라는 건 이제 전련된 세를 얘기해요. 정련된 세를 얘기하고 빈처는 경고하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변하여 부서진다. 오직 금만이 변하지 않는다. 금은 이제 녹슬지 않는다고 하죠. 철과 달리. 자, 그래서 이제 국호를 금으로 정한 거야. 그래서 부서지지 않는다. 금의 색깔은 흰색이다. 그래서 우리 와인부는 흰색을 숭배한다. 흰색인가요? 황색 아닌가요? 하여튼 자, 이에 나라 이름을 대금이라고 수국이라고 기원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금이라는 것은 이 대자는 국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위칭이에요. 실제 국명이 금이죠. 네. 그래서 외자 국명을 사용으로써 중국식 그 어떤 국호를 채용했다. 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인 아골타는 부족을 통합하고 만주 일대의 요를 몰아낸 다음에 1115년에 금을 건국하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맹황모국제 보죠. 자, 맹황모국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금나라도 요나라 마찬가지로 이중 지배체제를 이제 취했죠. 그래서 여진족들은 종전의 수접 조직을 이용한 그 개편한 맹황모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이제 말단 조직 삼는데 맹황모국은 평상시에 행정 조직이 역할을 하지만 전쟁 시기에는 군사 조직이 역할을 해요. 그래갖고 맹황과 모국당 뭐냐면 군사 수를 착취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쟁터에 동원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금나라 초기 때 여러 부족민들은 다른 요역은 없고 성인 남자는 모두 병사가 되었다. 평상시에는 수욕과 어도를 종사했다. 그 여진족들은 주로 수욕이나 어도를 종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진족들을 가르칠 때 유목민족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진족도 유목민족이 아니고 수렵민족이야. 수렵. 그래서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하는 수렵민족이고 그건 그 수렵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다음에 유사시 전역에 명령을 내리고 또 사자들 여러 부족대에 파견하여 군대를 징발했다. 자, 보병과 기병을 막론하고 병기와 식량은 모두 스스로 갖추게 했다. 자, 그 부족장을 패근이라 하고 군대를 지휘하게 되면 맹황 모국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맹황 모국이 되는데 군사가 많고 적음을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맹황은 청부장이고 모국은 백부장이다. 모국당원의 지위는 포리온에 따른 병사들을 아리라고 하였다. 시야 병사들의 숫자를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태조 즉위 2년째 2,500명 거란 장군 야율사식을 경파한 다음 비로소 300골 모국이라고 하고 신모국을 맹황이다. 그러니까 모국은 작은 단위고 300골 묶어서 이걸 또 10개 묶은 것이 맹황이죠. 그래서 맹황 모국이라고 명했다. 그렇죠. 자, 내용을 보면 여진족사의 정통적인 맹황 모국이라는 시족 구조가 있었다. 그래서 그 아연 아골타는 이들 군사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300굴 1모국이라고 하고 신모국을 1맹황이라고 한 다음에 1모국에서 100명의 병사를 1맹황에서 1000명의 병사를 착초했다. 이래서 맹황과 모국은 정치와 사회, 군사 일치 조직으로 변모했다. 그죠? 요거하고 좀 유사한 조직이 뭐냐면 뒤에 청나라의 팔기제죠. 그 팔기제도 이제 수렵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군사 행정 조직이죠. 그래서 전쟁이 없을 때는 행정 조직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전쟁 시기에는 그 군사제도 바뀌죠. 그래서 그 각각의 팔기마다 착출된 병력이 정해졌고 거기에서 착출돼서 동원돼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북송의 멸망을 보자. 북송의 멸망. 보통 이제 요나라를 멸망할 때 금나라하고 송하고 일시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지만 곧바로 이제 요나라 멸망을 금이 북송을 공격해요. 그래서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퐁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보통 우리가 정강의 난 이렇게 있잖아요.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은 1번은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내용만 읽어볼게요. 2번은 읽고요. 자, 요 멸망 후에 금은 대거 남아요. 북송의 수도였던
동경, 개봉을 포위했다. 북송은 어쩔 수 없이 금의 요구에 굴복했으나 금의 군대가 철수하자 다시 조정 내부의 강경론이 득세되었다. 그리하여 금은 재차 대군을 파견해 40일간의 공방전의 끝에 동경을 함락했고요. 그때 이제 시종과 그 흠종이 잡혀갖고 만주로 끌려갔죠. 예.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뒷부분이 있는데, 자, 그 흠종은 눈물을 흘리고 단식하여 진가정을 붙들고 보내지 아니었다. 이후 동경성이 함락된 이후 진가정은 금쪽에 사신에 파견됐다. 시종과 흠종 두 황제가 포로 잡혀서 북방에 끌려갈 당시 진가정이 이미 북방에 있는 상태이고 그곳에 엉뚱된 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시종하고 흠종이 같이 갔는데 시종이 이제 정치를 하다가 금나라 공격해 오니까 이 자기 황제지를 자기 아들한테 넘겼어. 이게 흠종이죠. 그래서 시종은 상황제로 물려놨고 흠종이 그 당시 명목상 황제였던 거죠. 그래서 시종과 혼종이 같이 잡혀간 거야.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강황이 나중에 남송을 세우게 되죠. 예. 자, 정강의 변을 볼게요. 정강은 그 당시 송당 연호예요. 자, 정강 2년 3월 27일 금은 상황 시종을 위협하여 북방으로부터 연행했다. 4월 1일 날 큰 바람이 불어 돌멩이가 날리고 나무가 꺾어졌다. 금은 흠중민 항호 황태자를 데리고 북방으로 돌아갔다. 천재 가마와 의장대, 항호 등의 가마와 의장대, 의붓과 의식육 직기, 악기, 제기, 각종 보물, 골동품, 그리고 국내 각종 도서와 전국 각지의 지도 등이 북방으로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관료와 후궁, 한간, 수거 기술자, 배우, 창고의 비출 물자 등도 모조리 가져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1127년 북송이 멸망하고 시종과 흠종이 비롯한 항족과 국력, 관료 기술자 등 수천 명이 금의 영역으로 끌려갔는데 이 당시 연호를 따라서 이걸 정강의 변 혹은 정강의 하라고 부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북송의 멸망을 보죠. 자, 요거 내용은 이제 북송이 멸망하고 그 당시 이제 시종과 흠종이 북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시종의 그 아들, 또 다른 아들, 흠종의 동생인 고종이 이제 남송을 건립하고 그 당시 금나라와 교섭을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종 통치기 말기 공정 대신으로서 국가의 남다 은혜를 입어 북위 영화를 누린 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미치광이 무리들이 국사를 그쳐 정강의 한을 부름으로써 시종과 흠종 하여금 뭉진하여 멀리 사람조차도 없고 고되고 추운 사막을 가게 하였다. 이후 고종이 즉위하자 이거는 남성이 건국한 걸 얘기해요. 금에 사로잡힌 사람들 및 오랑캐에 항복하여 매국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관료들이 조정에 적지 아니 있었다. 하지만 북으로 가는 사자들 구하자 모두 뻔뻔스럽게 서로 쳐다볼 뿐 누구 한 사람 가겠다고 나서지 않다. 괜히 갔다가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강은 북송 말기 때 강경론을 펼쳤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남송이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재상으로 이제 그 뭐냐면 발탁된 사람인데 자, 이 이강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각각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악비의 하위 반대 하죠. 자, 보통 이제 이때 남송 초창기 때 주전파가 있었고 주야파가 있었죠. 자, 주전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악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야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진해예요. 원래 이 진해는 정광해병 때 이제 같이 끌려갔다가 나중에 풀려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 평상시에도 금나라 하친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네. 그래갖고 이제 금나라가 얘를 풀어줬던 것도 하친을 유도하기 위해서 풀어줬던 건데 금나라 의도대로 하친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고 이 진해가 나중에 이제 악비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악비는 충신의 어떤 모델로 보고 진해는 한가노의 대표적인 어떤 상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악비는 좋은 놈, 진해는 나쁜 놈 이렇게 이제 구도가 그 잡혀 있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진해가 하위를 추구하니까 하위를 이제 하니까 하위를 주장하니까 그 악비가 하위에 반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내용들만 읽어볼게요. 자, 1127년에 수입된 남송의 정권에 대해 금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자, 이런 위기 국면에 남송의 조정이 지켜낸 것은 악비와 항세충 위시한 무장의 활약이었다. 하지만 금과 남송 사이의 강화 교섭이 진행되면서 악비와 항세충 등의 무장은 금에 대한 굴욕적인 하위에 반대했다. 강화를 주도한 진해는 이러한 반발을 늘리기 위해서 주변파 무장대 국권을 박탈하고 악비된 무고한 제목으로 투옥시킨 다음에 사형에 처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진해의 악비 살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것 때문에 진해가 이제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고 한간의 대명사로 이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데, 자, 그 밑에 내용은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내용만 볼게요. 자, 악비를 처형한 직후에 1142년에 금과 남송 사이에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걸 무슨 하이라고 하냐면 그 당시 연호를 따서 소홍하이라고 해요. 소홍하이는 그 금나라한테 세패를 주고요. 그리고 금을 받든 모시는 거예요. 금이 이제 황제 국가고 이 아버지 국가고 그 밑에 이제 그 송나라는 신하 국가, 아들 국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굴욕적인 조약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이제 그 금과 남송 사이의 강화 조약을 체결했고 이후 진해는 정권을 농단하며 1165년까지 온갖 부귀를 누렸다. 하지만 훗날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자, 악비는 남성의 위기를 구한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된 반면에 진해는 금의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로 매도되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최근에 또 와서는 그 악비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져요. 네. 진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그 진해를 좀 우쭈쭈 해주는 분위기인데 그 얘기는 제가 그 동계 강의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주작의 확립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뭐 근사록이 있는데 이 근사록을 편찬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주의예요. 주의가 북송 시대 때 그 주돈이, 전호, 정의형제 등등 이 네 명의 이제 뭐냐면 학자들의 그 의견을 모아갖고 그 만약 편집한 책이 근사록이죠. 예. 그래갖고 이 근사록의 명칭, 책명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 근사록 관련된 발췌 예문이 사료가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주의가 집대성한 주자학은 북송의 내천학자의 학통을 잇는 것이다. 그 중에 이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그 주자학을 두고 이정과 주자의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정주학이라고 부르겠다. 자, 여기에서 위자료는 북송 내천학의 건설을 집노한 금사록을 편찬 그리고 육구영과 철학적 담론을 벌인 농주인 아오에의 전후한 사정을 보였다. 자, 육구영은 좀 약간 이제 주자학과 좀 다르죠. 주자학은 성직률을 강조한 반면에 육구는 심직리를 강조했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논쟁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주제학 체계는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동계 강의할 때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의의 사상은 다음과 같다. 태극이 음양이 갈려 나오고 그 음양에 있어 오행이 존재한다. 자, 요거는 이제 이거는 어디에서 받아들였어요? 주도니의 사상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태극이 있고 태극이 정하면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으면 음이 되고 동하면 양이 된다는 거죠. 그 음과 양이 교접해서 오행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만물의 음양의 기운을 받아 생겨났는데 태극의 니는 그 각 만물 가운데 각각 존재한다. 이렇게 하늘에서 붙어보는 건 명이며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이 명이며 특히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물의 가문에서 정이 나타나는데 성과 정을 통치하는 것이 심이다.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 예전에 설명했죠. 신가 있으면 성과 정이 있고 성에는 사단이 있고 청에는 칠정이 있죠. 사단은 선수무학하고 실정은 가선 가학하죠. 예.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사단 니들 여기 기죠. 기들 니들 잘 발현해야지만 성인이 될 수 있죠. 기를 청하기 위해서 니들 잘 발현시켜야 되는데 자, 이 주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요 밑에 있는 내용 각자 읽어보시고 이처럼 주위가 도는 주위의 도는 고공을 강통하고 우주에 충만하고 있으면서 한순간 단절됨 없이 어느 틈도 비어있는 데가 없다.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극히 점묘하여 흩어짐이 없었으므로 원대하면서도 공백이 없었다. 주위의 도는 신료 천지를 포괄하면서 어그러짐 없이 선언의 가르침을 기반하면서 아무 합점이 없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정. 자, 그래서 신유학은 북송일의 다양한 관리를 발전했지만 주의 활동과 더불어 성리학이 중심적 지식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 한건 주제학은 천지와 인간에 대한 전한 논리체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거요. 그다음 농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정성도 보급은 예전에 한번 기출서로 나왔죠. 자, 이거는 어디로 보면 참파예요. 참파. 참파는 베트남이죠. 예. 베트남에서 건너온 품종인데 이게 이제 빨리 성숙되고 여러 번 이제 경작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생산력도 높고 그다음에 병해충에도 되게 강한 그 병거든요. 좀 단점은 맛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이지만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널리 보급되면서 송나라 때의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종상부 4년에 진종은 강과 해, 양절 지방을 조금만 가뭄이 들면 농사가 망치게 되므로 자, 강과 해, 양절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강해 지역이라고 하죠. 양지강 하류죠. 그 이 당시 소우가 평년이 되면 천하가 풍족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지강 하류 지역이 상당히 그 당시 고창지대였어. 그래서 거기에 조금 가뭄이 들면 농농사가 망치게 되므로 사자들 복권 지방에 보내 정성도 베트남 쌀, 베트남 벼를 3만 가마를 얻어다가 세 지방에 종자로 나눠줬다. 자, 이들 높은 지대에 있는 논을 심게 하였는데 대략 가뭄에 잘 견디는 품종이었다. 그리고 그 경작범을 그림을 그려서 전운사하여금 방으로 내걸어 백성들에 알려주게 했다. 그 후에 한국의 옥신전에는 정성들을 심어놓으며 황제와 근신들이 함께 둘러보았으며 그래서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그 뭐냐면 황제가 직접 하루를 날 잡고 농사를 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주는 거죠.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걸. 그래서 이제 한국 안에는 조그만 논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날 잡고 그렇게 이제 황제와 신하들이 같이 농사를 짓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수확한 다음에 내시에게 주어 간청에 있는 백관들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성도는 중국의 품종에 비해서 이삭이 길고 까끌하기가 없기 때문에 나라지 조금 작고 어느 때에는 잘 자랄 수 있었다. 예죠. 자, 송리에는 벼의 품종이 다양해져서 농부들이 지형 등 자연 조건에 맞춰 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점성도라는 품종은 가뭄에 잘 견뎠는데 그 품종이 각지에 확산되면서 쌀 생산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성도는 베트남 중부의 참파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양쯔강 델타 지역의 우전을 보죠. 이 우전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우전은 양쯔강 하류 지역에 보면 이제 습지나 저수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습지나 저수지를 메꿔서 일종의 수전을 만드는 게 이 우전이야. 예. 그래서 이 우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동지방은 수양이어서 고대 한가운데 제방을 쌓고 그 내부에 논을 만들었는데 이를 우전이라고 한다. 거죠. 그래서 우전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어딨어? 예, 파란색 안 보이네. 예, 이 정도. 예. 자, 뭐 이렇게 물이라고 해요. 예, 호수고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강물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를 막는 거야. 물을. 그리고 여기에 뚝을 만들어요. 그래서 호수를 해서 있고 물을 약간 뺀 다음에 여기다 모를 심는 거죠. 그래서 이 호수를 이용해 갖고 만든 것이 우전이죠. 그래서 저수 호수를 메꿔서 호수를 둘러싸서 물 약간 뺀 다음에 물 위에다가 모를 심는 그 우전이라는 그런 논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형태인데 이게 대표적인 강남의 대표적인 그 농지예요. 예, 그래서 우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계속 읽어보면 농가에서 우는 에어싸는 것을 가리키고 안으로 논을 에어싸어 바꿔서 물을 에어싼다는 뜻이다. 자, 보통 주변에 물이 높고 논은 오히려 문의 높이보다 낮으므로 제방에 따라 간문을 만들어두고 그 문을 통해서 논에 물을 댄다. 그래서 우전에는 물 걱정이 없고 늘 풍년이 된다. 그 대표적인 수의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내용을 볼게요. 자, 송대의 농업 발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방이 강남이라 불리는 양쯔강 델타 지역이다. 자, 송대에는 강남 개발이 일단락되면서 각지의 우전이 만들어졌다. 자, 우전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과 경쟁이 필요했지만 일단 건설되기만 하면 안정적인 농경과 소출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고숙 천하죠. 요거 기억을 해두셨죠. 요거 기출사료서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자, 소가 평년이 되면 천하가 평년이 된다. 자, 소는 소주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 항주를 얘기하죠. 호주나 항주인데 소주, 항주 그런 도시들은 되게 양쯔강 하류의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곡창지대가 양쯔강 하류라고 보이는 지역이 이제 이 말이죠. 천하죠. 소주와 호주가 그 평년 그 천하 소주와 호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넉넉해진다 그런 내용인데, 자, 속담에는 하늘에 청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주와 호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넉넉해진다고 말해진다. 그래서 소호수 천하족이란 상유청당 지유성화이란 말은 송대 강남 지방의 농업 발전을 상징적으로 하는 유명한 속담이다. 근데 이런 지위가 명나라 때 바뀌죠. 네. 그래서 명나라 때 호강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이런 말로 바뀌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강남 일대 지자적 농경을 볼게요. 자, 소재 일대 땅은 비옥하고 농토가 기름져서 벼는 1년에 2번 수확하고 누에는 1년에 8번 기른다. 소주 일대 백성은 버려진 땅과 저수지를 개간하여 벼를 편종하고 또 채소와 밀, 삶, 콩 등을 심는다. 자, 모든 농경지에 열심히 일구며 수확물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 거둔다. 자, 소주 지역의 농업은 삶의 농경을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속담에 소주와 호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넉넉해진다는 말해줄 수 있던 것은 실로 근면한 때입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남성시대 관료인 오영이 강서지방에 근면한 농경을 고취하는 내용의 일부다. 자, 오영은 당시 중국 최고 생산력을 보였던 강남 일대의 농경이 농민의
노동의 결과로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동업조합의 행과 작의 결성을 볼게요. 자, 이 행은 상인조합이죠. 작은 수공업조합이야. 그래서 이 상인조합 행은 당나라 때 만들어졌고요. 수공업조합 작은 송나라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행과 작이 이제 완성된 거는 송나라 때야.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시장에서 행인하고 이제 일컬어진 것은 가나의 물품 진발에서 말미암아 생겨났다. 물건의 크기와 관계없이 가나의 그 수요와 관계된 것이 모두 행이 설치됐다. 설령 의사나 점쟁이 할지라도 가나나 간원의 징발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다른 업종처럼 당행이 있었다. 또 단행이 아니라도 술집의 행이나 음식점의 행같이 행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또는 단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그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당대 일의 국가 권력은 도시민의 거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부과했는데, 이에 따라 각 업종의 상공업자들은 행 또는 행이라는 동업적을 만들어 그 정부의 물품 증발에 응하였다. 자, 이 행위의 지응이라 불렸고, 송대한 동업조합 결성이 각 업종에 널리 파악되었다. 특히 송나라 때 만들어진 것은 작이죠. 동업종의 작이 불리기도 했다. 자, 시박사의 설치 볼게요. 시박사는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이번에 나왔고, 시박사는 원나라 시박사만 유명한데 시출 시박사가 설치된 건 당나라 때부터야. 그래서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갖고 당, 송, 원, 명나라 때까지 이제 시박사가 설치되는데, 요 시박사 관련된 내용이야. 요거는 이제 좀 내용을 보면 송나라 때 시박사죠. 자, 강주의 시박사에 대한 이전에는 노예 장관이나 그 전훈사로 하여금 시박 관련 업무를 주로 처리하게 했다. 시박 관련된 업무는 주로 배가 들어오면 어떤 외국 성방 입출항이나 그 외국 상인들 관리 업무 같은 거 뛰죠. 이런 걸 담당했던 것이 주 업무였는데, 그 복권류의 천주와 양종류의 명주, 항주 모두 바닷가에 있어서 마찬가지 시박사를 두었다. 그래서 숭룡 연간의 초기에 세계 노예에서 노라는 것은 이제 송나라 시대 때 최고 행정 기구야. 지방 행정 기구죠. 모두 제거 시박관을 두었는데 세 곳 가운데 강주가 가장 성행을 이뤘다. 하지만 관리가 조금이라도 수탈을 하면 그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세 곳이 번갈아 가며 성황과 침체를 모습을 보였다. 그죠? 시박사는 대인무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당대 최초 설치되었고요. 송대에는 동남아연의 주요 무역항이 다수 성립되어 외국 성박의 입주함과 외국 상인들의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자와 해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교자 해제는 지폐죠. 지폐. 당나라 비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지폐인데, 이게 이제 북송 때 만들어진 것이 교자고요. 그 다음에 해제는 남송 때 만들어진 거야. 그 교재는 철전을 비축해서 그걸 담보해서 발행했던 태안 지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를 가지고 오면 그만한 철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민간에서 운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고요. 자, 근데 너무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 네. 그러면 교재와 해제가 왜 같은 이런 지폐들이 만들어졌냐? 그거는 이제 송나라의 이제 화폐 정책 때문에 찾아볼 수 있는데, 송나라는 동본이 화폐 제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동전을 기준으로 해갖고 환산해갖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교환을 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근데 문제는 송나라 동전이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해외 무역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 국외로. 그리고 세패도 또 많이 동전 주죠. 또 금나라나 그 당시 아니 요나라나 서화를 통해서 이게 또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동전이 부족한 형상들이나 이걸 전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황을 메꾸기 위해서 전황이 이제 발생되니까
그거에는 뭐냐면 대비책으로 은을 이제 많이 쓰게 돼. 그 은분위 체제가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폐가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지폐의 등장은 그 당시 동전이 너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자, 교자회제는 제도는 당나라의 비전에서 유래했다. 예, 비전도 외워두셔야죠. 이건 일종의 어음인데 합해처럼 사용했던 거야. 자, 진종시기 장영이 사천 지역에 부임했을 때 사천 사람들은 철전이 무거워져 상권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어음제도를 만들어 교자 1미로 삼고 3년을 1개로 하여 새것을 보완해 주는데 65년 동안 22개가 되었으며 이 어음을 교자라고 했다. 그래서 교자도 일종의 철저를 매기고 한 어음이었지만 일종의 합해처럼 사용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철저를 매기려고 태양이 되기 때문에 합해한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후 주관했던 부자들이 점점 가세가 기울여 교자를 헌금으로 바꿔주지 못하니까 철저하고 바꿔주지 못하게 되자 교자를 가진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전운사 설정과 장학공은 국가에 청하여 익주 교자무로 설치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민간에서 발행했던 것을 이제 국가 관리하는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설치하고 그곳의 교자의 발행과 관리를 간장토록 하며 산업을 이주한 자는 엄벌하고자 했다. 인종은 이 총을 받아들여 1개마다 25만 6,300민을 상당하는 교자를 발행했다. 예. 자, 북송 중엽 사천 지역에 세계 최초의 집회인 교자가 출연했는데 최초의 교자는 철저를 비축하고 그에 상당한 액수만 받은 태안 지표였다. 하지만 곧 발행 준비금을 비축한 제도가 사라지자 남발되어 가치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발달 볼게요. 수도 카이퐁의 변화상 카이퐁은 개봉이라고 하죠. 개봉, 동경. 그래서 성나 수도를 얘기해요. 북송의 수도를 얘기하고요. 이 카이퐁은 그 운하의 교차로이기 때문에 5대 시대 때도 수도였어요. 경제적 중심지였죠. 그래갖고 이제 이 카이퐁의 모습을 그 관련된 그 사료도 있어. 그때 당시에 사료들이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도 나온 동경 용화동가 맹옥로가 지었죠. 그 다음에 청명상화도 두 개, 이건 그림인데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카이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되게 이제 카이퐁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방리제 같은 것들 시방제가 없어졌죠. 예. 야간 통행도 없어지고 야간 통행 금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것은 그 동경 모아놓은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동경은 맹월로가 지었는데 동경은 카이풍을 의미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강의 변을 통해서 남성이 이제 쫓겨나죠. 남성 때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카이풍의 모습을 그리면서 카이풍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썼던 그 책이 이 동경 몽화록이라는 책이에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북송의 수도 개봉은 그 인구 100만에 상행하는 대도시였다. 북으로부터 남으로 뻗은 어가를 중심으로 도로가 종행으로 교차했고 그 골목마다 각종 가나와 점포, 오락장이 들어섰다. 자, 위의 자료는 북송 멸망 후 금해 위에 장악된 북송의 예수도 개봉을 해상하여 그 변화상을 그린 동경몽화록의 일부다. 개봉 시내의 화장과 술집의 주객 위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동경몽화론과 관련된 내용 중에 그 여러 가지 시장들이 나와요. 상가 모습. 그래서 당나라와 달리 당나라 동시와 서시 이렇게 딱딱 지정된 곳에만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송나라는 어디서나 장사를 할 수 있어. 예, 그런 모습도 이제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개봉은 또 그러니까
송나라 때 또 북송의 특징은 석탄을 사용했다는 거야. 이때가 이제 10세기 때니까 석탄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그 산업혁명 때죠. 미국에서는 19세기 때인데 이때 석탄을 이용해서 코코스를 만들어갖고 철강도 만들고 그런 게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돼요. 자, 산업혁명 시기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석탄을 이용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개봉의 수백만의 가구에서 모두 석탄을 사용했으며 장작을 태우는 집은 한 집도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송대에서는 석탄 사용이 보편화됐고 석탄은 개봉과 같은 대도시의 주요 원료로서 연료로서 자리 잡았다.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제철업이나 도자기업 같은 각종 수공을 이용했다. 그래서 제철업을 목탄이 아니라 석탄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뭐냐면 빨리 석탄을 이용했다는데 의미가 있죠. 자, 그 밑에는 석탄 보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예전엔 팽성에는 석탄이 없었다. 원풍 원년 12월 주의 서남방에 백토진 북쪽으로 산을 보내 처음으로 얻어오게 했다. 자, 이 석탄을 철로 전용하여 무기를 만드는데 자, 철 제철을 이용했죠. 무기를 만드는데 대단히 건고하고 예리하다고 일컬어졌다. 이렇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서주 팽성형은 대우나 연변에 위치한 그 중소 도시다. 북송 중엽이 되면 이러한 지방 도시에서는 지방 도시에도 석탄이 보급되어 강범위에게 활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몽골 총의 통일 보죠. 이제 원나라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태무진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태무진이 여러 부족들 토벌하고 그 몽골 부족들 이제 뭐냐면 통일한 그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제 좀 볼게요. 예, 내용만 읽어볼게요. 여기는 자, 12세기 중요한 몽골 총원의 여러 부족들이 난립하여 서로 공별전이 계속하고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몽골족의 태무진이 등장하여 주변 부족들을 차례대로 복수시켜 놨다. 이전은 몽골 총원 내에 최후 대립세였던 케레이트 옹칸가 나이 만에 타약칸을 정복하고 초원의 유목사를 통일한 모습을 그려지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뭐냐면 전국을 통일하게 되죠. 예, 몽골 그 부족들을 그래서 징기스칸을 이제 오르게 되는데 태무진이 그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징기스칸의 즉위 상스러운 축복으로 호랑이를 찾아갔다. 조금의 태무진은 9개의 다리를 지닌 신깃발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엄하게 쿠리타임. 요거는 칸을 성찰을 할 때 이제 어떤 회의죠. 자, 쿠리타를 열어 축복을 받으면서 보좌에 앉았다. 징기스칸이나 칭호를 정한 사람은 콩코타 종족 출신인 묵리 에치켄의 아들 쿠치켄인데 칭이라는 강하다, 단단하다 라는 뜻이고 징기스는 그 복수형이다. 칼리키타이 대군 중 구룩한이 강하고 위대하다는 뜻과 같은 의미다. 칼리키타이라는 것은 서유도 의미해요. 보통 요를 키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 나라가 이제 나중에 망한 후에 그 망명 정권이 있죠. 이 서유를 이제 서쪽에 세워진 요가 서유인데 이 망명 정권이 그 당시 이걸 카리키타이라고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출전을 보면 나시리아디의 집사가 있거든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란국 때 만들어진 몽골 역사야. 근데 몽골 역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의 민족의 역사도 같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집사를 세계 최초의 세계사라고 해요. 서양이 그 지리산 발견 이전부터 세계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집사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갈색 책에도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그 밑에 내용을 보면요. 자, 태무진은 몽골총을 통일하고 난 뒤 1206년에 오노강변에 쿠이타현을 개최하고 징기스칸을 뭐냐면 즉위했다. 그래서 1206년에
몽골 제국이 원년이 되었다. 1206년은 몽골 제국 원년이 되었다는 거고요. 자, 몽골 제국의 건립은 그 밑에는 관련된 거니까 읽어보시고 천호제 개편을 볼게요. 천호제. 자, 그 몽골족들은 군대 개편은 이제 십진법에 입각해서 했어요. 그래서 10단위도 개편은 10, 100, 1000, 그 다음에 만 이렇게 단위는 이제 개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이 천호인데 이 천호를 이제 개편하면서 어떤 식으로 개편을 했냐면 이런 조직들 10단위 십진법 개편 조직은 예전에 유목민족들이 했던 정통적인 조직 방법이에요.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 유목민들 그 조직은 부족 단위로 했고 묶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탈부족을 지향하죠. 그래서 여러 잡다한 부족들을 서로 해쳐 모여가면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천호와 만호의 장이었던 천호장과 만호장을 또 뭐냐면 자식들 뭐냐면 착취해 갖고 캐시라는 친위대를 또 만들죠. 그래서 일종의 인질인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편성했다. 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중에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친위대를 뽑아들인 영을 천호바닥 공파여 만호장, 천호장, 백호장 아들, 평민 아들 친위대 들어올 때 친위대이 뭐냐면 이제 캐시죠, 캐시. 그래서 재능 있는 자, 용무가 당정한 자, 우리 곁에서 일할 만한 자를 뽑도하라. 천호장의 아들을 뽑을 때는 그의 열동과 한 아우를 딸려도 보내도록 하라. 백호장의 아들을 뽑을 때는 그의 다섯 동무와 한 아우를 딸려도 보내도록 하라.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뽑은 거야. 그래서 일종의 인질 군대라고 보시면 돼. 이 캐시 같은 친위대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징기스칸은 칸으로 추대된 직후 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기존의 부족 편제단이었던 천호제 대신 천호제를 자신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재편하고 이어 이제 천호장이나 만호장 자제를 중심으로 하여 친위대인 캐시를 편성했다. 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55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5번이에요. 자, 몽골의 대외정복 전쟁은 좀 쉬었다가 강독을 하겠습니다. 예.